늦은 오후의 햇살이 강남대로의 유리 빌딩들에 반사되어 빛의 향연을 만들어냈지만 45세의 사업가 김준호는 그 광경을 거의 눈치채지 못한 채 확고하고 단호한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는 기업 제국의 힘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냉혹한 인물 중 한 명이라는 평판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이탈리아제 정장과 엄격한 자세는 그를 주변 세계와 분리시키는 갑옷과도 같았다. 그 특별한 오후, 그는 평소의 습관과는 달리 운전기사를 보내고 특히 긴장된 회의 후에 걸어가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수백억 원대의 인수를 마무리한 후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다. 이번에는 시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가족 기업을 인수한 것이었다. 전 소유주의 말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당신은 회사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가치를 이해할 기회를 잃었소. 그가 손목에 플래티넘 시계를 조정하는 동안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그를 불시에 잡았다. 한 젊은 여성이 그와 세게에 부딪혀 그를 거의 넘어뜨릴 뻔했다. 그 순간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추격을 시작했다. 그 젊은 여성은 민첩했고 서울 도심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김준호가 존재한다고 상상도 못했던 골목과 뒷길을 통해 달렸고 길을 잘 아는 사람의 능숙함으로 노점상과 행인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그녀의 헝클어진 검은 머리가 그녀가 멀어짐에 따라 휘날렸지만 김준호는 자신도 놀라울 정도의 결단력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멈춰. 영원히 도망칠 순 없어. 그가 소리쳤고 평소와는 다른 노력으로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의 이탈리아제 구두는 확실히 달리기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고 그의 발을 아프게 하기 시작했지만 지갑 이상의 무언가가 그를 계속 추격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그것은 도전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서 오는 아드레날린일 수도 있었다. 추격은 좁은 골목에서 끝이 났고 그 젊은 여성은 높은 벽에 갇혔다. 숨을 헐떡이며 그녀는 추격자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다. 김준호도 숨을 가쁘게 쉬며 마침내 그녀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녀는 20세를 간 넘긴 것 같았고 그녀의 눈은 두려워 보였지만 강한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여전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어머니, 그녀는 약이 필요해요.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경찰을 부르시려면 부르세요. 이해해요. 김준호는 자신의 내면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 소녀는 평범한 범죄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옷은 단순하고 낡았지만 깨끗했다. 그녀의 손은 지갑을 쥐고 있는 동안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내 이름이 뭐니? 그가 자신의 호기심에 놀라며 물었다. 박민지예요. 그녀가 주저하며 대답했다. 그리고 네 어머니? 그녀는 무슨 병이 있니? 박민지는 그의 관심에 놀란 듯 보였다. 천천히 마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이 비현실적인 순간을 깨뜨릴까 두려워하는 듯이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 이영숙 씨를 괴롭히는 희귀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을 거절한 의사들, 그들이 살 수 없는 비싼 약들, 밤새 기침과 열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돌보는 밤들에 대해 말했다. 김준호는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확신들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항상 세상을 흑백으로만 보았던 그는 옳고 그름 사이에 존재하는 회색 영역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의 생각은 옆에 있는 작은 문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박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군, 그렇지. 김준호가 이미 답을 알면서 물었다. 박민지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막을 새도 없이 사업가는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가 문 너머에서 발견한 것은 그의 세계관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작고 희미한 전구 하나로 간신히 밝혀진 좁은 방에서 마른 체구의 한 여성이 임시변통으로 만든 침대에서 숨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 순간 비즈니스 상으로 두려워하던 김준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그의 모든 분노의 원인이었던 그의 손에 든 지갑이 이제는 그의 앞에 펼쳐진 인간의 비극 앞에서 하찮게 느껴졌다. 이영숙 씨가 쉬고 있던 작은 방은 김준호가 항상 무시해왔던
불평등의 생생한 초상화였다. 벗겨진 벽지는 일상적인 투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고 습기 냄새는 약초차 향기와 뒤섞여 있었다. 사업가는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며 그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관찰했다. 박민지는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낡은 베개를 조심스럽게 조정했다. 그녀의 동작은 정확하고 자동적이었으며 마치 수백 번이나 이 장면을 겪어온 것처럼 보였다. 젊은 여성은 어머니의 천을 손등으로 재며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그 친밀한 제스처에 김준호는 자신이 침입자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나요? 그가 물었다. 평소의 권위적인 목소리는 이제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부드러워져 있었다. 2년이에요. 박민지가 어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처음에는 멈추지 않는 기침으로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열이 나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죠. 보건소 의사들은 희귀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지만 더 자세한 검사 없이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대요. 김준호는 재킷을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이는 그가 자신의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이 현실에 몰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제스처였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의 비서는 그의 특별한 요구에 익숙해져 있었고 변호사팀을 동원하고 국내 최고의 희귀병 전문의들과 연락하라는 지시를 주에 깊게 들었다. 박민지 씨, 그가 전화를 끊은 후 불렀다. 나를 믿어주세요. 어머니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적절한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합니다. 젊은 여성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망설였다. 왜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당신의 지갑을 훔쳤잖아요. 아마도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이 기회가 당신 어머니의 치료만큼이나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가 대답했다. 자신의 솔직함에 그 자신도 놀랐다.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사설 구급차가 좁은 골목에 주차되어 동네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전문 응급구조사들이 최신 장비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이영숙 씨를 차량으로 옮겼다. 박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눈물과 함께 희망의 빛이 섞여 있었다. 서울에서 가장 명성 높은 사립병원으로 가는 동안 김준호는 구급차 창문을 통해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대조가 그에게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보였다. 그의 회사들이 들어선 같은 고층 빌딩들이 이제는 그가 영속시키는데 일조한 불평등에 침묵하는 수호자처럼 보였다. 병원에서는 그의 이전 전화로 소집된 팀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이영숙 씨는 즉시 일련의 검사를 받기 위해 안내되었고 박민지는 여전히 빠르게 전개되는 상황에 어리둥절한 채 호화로운 대기실에서 김준호와 함께 기다렸다.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녀가 마침내 긴장된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가 간단히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과 어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나요? 그들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몇 시간 동안 박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외동딸인 그녀는 2학년 때 간호학과를 중퇴하고 어머니를 전담해서 돌보기 시작했다.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영숙 씨의 끊임없는 필요로 인해 정규 근무 시간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미 넉넉지 않았던 가족의 저축은 약값과 진료비로 빠르게 바닥났다. 김준호는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머릿속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다. 비즈니스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개발하도록 훈련된 그의 두뇌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지 한 가족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도시 전역에 존재하는 다른 박민지와 이영숙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담당 의사가 마침내 첫 번째 결과를 가지고 나타났다. 예비 진단은 희귀한 자가면역 질환을 확인했지만 치료 가능한 것이었다. 의사는 해외에서 개발 중인 실험적 치료법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단순히 증상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질병으로 인한 손상의 일부를 잠재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었다. 김준호 빌딩의 최상층에 있는 호화로운 사무실은 새벽빛 아래 빛났다. 김준호의 주요 경쟁자인 정태원이 병원에서의 의문의 입원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컴퓨터 화면을 훑으며 경쟁자의 최근 재무 활동을 분석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거액의 자금을 보며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서 얼음 사나이가 마침내 자신의 심장을 찾았나?
그는 자신에게 중얼거렸고 그의 입술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정태원과 김준호는 몇몇 사람들만이 아는 격동의 과거를 공유하고 있었다. 20년 전 둘은 작은 컨설팅 회사의 동업자로 함께 경력을 시작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비즈니스에 대한 견해가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갈라질 때까지 번창했다. 한편 병원에서 김준호는 자신만의 딜레마와 싸우고 있었다. 이영숙 씨를 위한 실험적 치료는 일련의 특별 허가와 약물 수입을 위한 복잡한 물류를 필요로 했다. 그는 병원 침대 옆 안락 의자에 앉아 박민지가 또 다른 불편한 밤을 보낸 후 의자에서 불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 사장님? 담당 의사인 이진우가 방문해서 불렀다. 잠시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복도에서 의사는 이영숙 씨의 상태가 실험적 치료를 받을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증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토콜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지표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또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의 위험도 상당합니다. 김준호는 얼굴을 손으로 문질렀고 자신이 떠안은 책임의 무게를 느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하세요, 의사 선생님.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김 사장님. 윤리위원회의 승인도 필요하고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까? 치료를 시작하려면 최대 2주입니다. 그 이후에는 성공 확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김준호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박민지는 깨어 있었고 그녀의 눈은 대화의 일부를 들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계속하실 필요 없어요. 그녀가 목이 메인 채 말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충분히 해주셨어요. 박민지 씨, 그가 그녀 옆에 앉으며 대답했다. 지난 며칠 동안 무언가를 배웠어요. 때로 운명은 우리를 사고처럼 보이는 상황에 놓이게 하지만 사실 그것은 구원의 기회입니다. 당신 어머니는 이 치료를 받으실 겁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 해도 말이죠. 다음 날 김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수십 년 동안 그를 보좌해온 조용한 비서 이미영은 즉시 그의 행동 변화를 알아챘다. 항상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했던 그가 이제는 행동에서 다른 종류의 긴급함을 보이고 있었다. 이 비서님, 제 일정을 재조정해 주세요. 이영숙 씨 케이스에 최우선 순위를 두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5년간 우리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모든 문서를 원합니다. 사회공헌 활동이요, 사장님? 이미영이 놀라며 물었다. 네, 그리고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해 일하는 재단들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세요. 우리가 이 분야에서 어떻게 차이를 만들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김준호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소식은 금세 기업 권력의 복도를 따라 퍼져나갔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태원은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의 개인 비서가 박민지와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완전한 서류를 가져왔다. 흥미롭군. 정태원이 젊은 여성의 사진을 분석하며 중얼거렸다. 매우 흥미롭군. 우리 친구 김준호가 마침내 우리에게 틈을 보여준 것 같아. 병원에 우리 연락책과 회의를 잡아 이 실험적 치료가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한편 박민지는 냉혹한 사업가의 이면에 있는 사람을 더 잘 알아가기 시작했다. 김준호는 병원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영숙 씨에게 책을 읽어주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순간 중 하나에서 그는 자신도 젊었을 때 심각한 병으로 어머니를 잃었지만 그의 가족은 가능한 모든 치료를 시도할 자원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병원에서의 나날들은 김준호의 삶에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아침은 이사회 회의나 시장 분석으로 시작하지 않고 507호 병실 방문으로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이영숙 씨는 천천히 기력을 되찾고 있었다. 처음에는 김준호의 의도를 의심했던 박민지도 사업가의 진정한 헌신을 보며 점차 마음의 벽을 낮추기 시작했다. 어느 오후 실험적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김준호는 병원 정원에서 박민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레크리에이션 구역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그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을 내밀며 물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음료를 받았다. 알아요. 제가 훔치려 했던 남자와 커피를 마시고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 못했어요.
김준호가 웃었다. 몇 주 전만 해도 그의 입술에서 나오기 힘들었던 소리였다. 나도 나를 훔치려 했던 사람을 돕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인생이란 게 이런 아이러니가 있네요. 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김준호 씨? 정말로 말이에요. 그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내가 당신 나이쯤 되었을 때 나는 내 경력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야망이 넘치고 결단력이 있었죠.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세상이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첫 동업자 정태원도 그런 비전을 공유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길을 잃었어요. 그 야망을 차갑고 계산적인 것으로 바꿔버렸죠. 사람들을 잊어버렸어요. 박민지는 주에 깊게 들으며 처음으로 옆에 있는 남자의 복잡성을 깨달았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내게 인생에는 재무제표와 적대적 인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당신들은 나에게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었죠. 그들의 대화는 긴급한 서류를 가져온 이미영의 도착으로 중단되었다. 사장님, 약물 수입을 위해 당신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셔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김준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으며 표정이 변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연구소에서 독점 공급을 보장했는데 다른 구매자로부터 더 높은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영이 사장에게 의미심장한 눈길을 보내며 설명했다. 박민지는 공기 중의 긴장감을 감지했다. 무슨 일 있나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김준호가 확신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 소식의 의미를 따져보고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개입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정태원. 다음 날 아침 의사회진 중 이영숙 씨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혼자서 침대에 앉을 수 있었다. 실험적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녀의 개선은 눈에 띄었다. 이진우 의사는 이를 집중치료와 더 나은 영양 공급 덕분이라고 설명했지만 김준호는 더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의심했다. 희망. 민지야. 이영숙 씨가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단호했다. 간호사가 가져온 그 잡지 좀 가져다 줄래? 김준호 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 박민지가 잡지를 가지러 간 사이 이영숙 씨는 놀라운 힘으로 김준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선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당신은 저를 치료하는 만큼 자신도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김준호는 이 노부인의 통찰력에 놀라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이 이미영으로부터 온 메시지로 진동했다. 긴급. 정태원이 병원 로비에 와 있습니다. 한편 병원의 호화로운 로비에서 정태원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관찰하며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김준호의 계획을 크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문서가 들어있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로비에서의 만남은 피할 수 없어 보였다. 김준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며 자동적인 동작으로 넥타이를 조정했고 정신적으로 대결을 준비했다. 정태원은 그의 이탈리아제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그의 특유의 포식자 같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김준호, 내 오랜 친구. 정태원이 손을 내밀며 인사했다. 오랜만이군. 양심의 위기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다니? 여기서 뭘 원하는 거요, 정태원? 김준호가 내밀어진 손을 무시하며 물었다. 언제나처럼 핵심을 찌르는군. 파트너십을 제안하러 왔어. 자네의 새로운 자선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네. 젊은 도둑과 그녀의 병든 어머니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야. 자네가 회사 자원을 범죄자를 돕는 데 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이 가나. 김준호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 자원은 내 개인 자금이요. 그리고 박민지는 범죄자가 아니요. 아, 그렇지 않다고. 여기. 정태원이 그가 들고 있는 서류 가방을 가볍게 두드렸다. 박양에 대한 흥미로운 서류가 있어. 그녀가 잊고 싶어하는 몇 가지 경찰서 기록을 포함해서 말이야. 같은 순간 커피를 사러 내려온 박민지가 자신의 이름을 듣고 멈춰 섰다. 기둥 뒤에 숨어서 그녀는 대화를 듣기 시작했다. 정말로 뭘 원하는 거요, 정태원? 김준호가 다그쳤다. 자네의 새로운 희귀병 재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주식의 50%와 동등한 의사결정권.
그 대가로 실험적 치료가 문제없이 도착하도록 보장하고 특정 정보들이 기밀로 유지되도록 하지. 박민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과거에는 그녀가 잊고 싶은 일들이 있었다. 어머니의 약을 구하기 위해 내린 절망적인 결정들.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평판을 손상시키기에는 충분했다. 안 돼요. 김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다. 당신이 진정한 무언가를 또 다른 당신의 계략으로 변질시키도록 두지 않겠어요. 확실해. 자네의 보호 대상이 자네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된다면 유감일 텐데. 15년 전 그녀의 아버지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대해서 말이야. 김준호가 창백해졌다. 여전히 숨어있던 박민지는 숨을 멈췄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장구진, 그를 기억하나? 우리에게 회사를 팔기를 거부한 작은 사업가 말이야. 자네가 그의 파산을 조종했지. 그의 평판을 망쳤어. 그 남자는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고 가족을 버렸어. 박민지는 그때 겨우 어린아이였지. 이어진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다. 김준호는 마치 물리적인 타격을 받은 것처럼 비틀거렸다. 그 시기의 기억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또 다른 적대적 인수, 그의 권력 상승 과정에서 또 다른 부수적 피해. 그는 자신이 파괴한 가족의 이름을 알지 못했었다. 그건 오래전 일이었소. 김준호가 중얼거렸다. 과거는 항상 우리를 따라잡지. 내 친구. 문제는 이거야. 박민지가 그녀의 어머니를 돕고 있는 남자가 그녀의 가족을 파괴한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박민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의 조각들이 이제야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전에는 즐겁고 자신감 넘치던 아버지가 자신의 그림자로 변해가는 모습, 우울증에 빠져 결국 그들을 떠나기까지. 그건 통하지 않을 거요, 정태원. 김준호가 침착함을 되찾았다. 내가 그녀에게 모든 걸 직접 말할 거요. 그리고 당신과는 달리 나는 내 실수로부터 배웠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고귀하군, 정태원이 웃었다. 하지만 그녀가 이해할까? 자네의 구원을 받아들일까? 자네가 그녀와 어머니가 겪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순간 발소리가 대화를 중단시켰다. 박민지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에는 강렬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김준호는 그녀를 보고 심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병원 로비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박민지는 여전히 서 있었고 그녀의 몸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두 사업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정태원은 여전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만들어낸 긴장감의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김준호는 반면에 지난 몇 분 사이에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박민지 씨, 나는... 김준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내 인생 전부. 그녀의 목소리는 억제되어 있었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극적으로 변하셨는지 궁금했어요. 왜 가족을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이, 매일 아침 우리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짓던 사람이 갑자기 알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는지. 정태원이 한 발 앞으로 나섰고 그의 미소는 더 커졌다. 봤지, 김준호? 어떤 얼룩은 아무리 돈을 들여도 지울 수 없어. 좀 입 다물어요. 파머의 박민지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그녀의 말의 힘에 두 남자 모두 놀랐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당신은 가버려도 돼요. 이 대화는 나와 김준호 씨 사이의 일이에요. 정태원의 미소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이는 그가 계획했던 결말이 아니었다. 방향, 이해해야 해요. 아니요, 당신이 이해해야 해요. 여기 와서 이런 폭탄을 터뜨리고 내가 당신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출 거라고 생각했나요? 우리가 당신의 기업 관행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난 지난주 내내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당신들 둘에 대해 조사했어요. 김준호는 경외심과 불안이 섞인 표정으로 박민지를 바라보았다. 몇 주 전 그가 만났던 절망적이고 두려워하던 젊은 여성은 이제 강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으로 변해 있었다. 당신들 둘이 파괴한 회사들의 전 직원들을 여럿 만났어요. 그녀가 계속했다. 차이점은 김준호 씨는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당신은요? 여전히 똑같은 포식자로 남아있죠. 정태원은 넥타이를 조정하며 눈에 띄게 불편해 보였다.
그의 계획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한 일을 바꾸지는 않아요. 네, 바꾸지 않아요. 박민지가 동의하며 김준호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어머니는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치료의 한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절망에 굴복한 제 아버지와는 달리 저는 싸우기로 선택했어요.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고 믿기로 선택했어요. 김준호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이는 수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박민지 씨,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 네, 충분하지 않아요. 그녀가 동의했다. 그래서 저는 행동이 필요해요. 제 아버지를 찾는 걸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재단을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것과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요. 정태원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이건 말도 안 돼. 김준호, 이 여자애가 조건을 제시하게 둘 거야? 그럴 겁니다. 김준호가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에서 새로운 힘이 느껴졌다. 그리고 당신 정태원 지금 당장 이 병원에서 나가세요. 치료나 재단에 간섭하려는 어떤 시도도 내가 가진 모든 법적 권력으로 대응할 겁니다. 그리고 믿어요. 당신은 그 결과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정태원이 떠난 후 그의 은밀한 위협을 공기 중에 남긴 채 김준호와 박민지는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았다. 오후의 태양이 그들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동안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대화를 시작했다. 모든 걸 말해주세요. 박민지가 요청했다. 처음부터요. 제 아버지 그렇게 강한 분이 어떻게 당신들에 의해 무너질 수 있었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김준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15년 전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각각의 말이 그의 영혼의 일부를 뜯어내는 것 같았지만 그는 이것을 그녀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가 그토록 찾고 있던 구원의 첫 걸음이었다. 호스피탈 계속하겠습니다. 이영숙 씨의 치료가 시작된 이후의 날들은 병원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민지는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된 모든 것을 여전히 소화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실험적 치료의 시작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준호는 장우진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했고 그의 사설 탐정팀을 동원하여 그가 파괴하는 데 일조했던 남자의 행방을 추적했다. 특히 추운 어느 날 아침 새로운 치료의 첫 세션을 기다리는 동안 박민지는 병원 복도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준호를 발견했다. 뭔가 발견하셨나요? 그녀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아마도요. 그가 음료를 받으며 대답했다. 부산에서 5년 전부터 살고 있는 장우진이라는 사람의 기록을 찾았어요. 기술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죠. 나이와 설명이 일치해요. 박민지는 그의 옆에 앉으며 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그걸 알아낼 방법은 한 가지뿐이죠. 김준호가 노트북을 닫았다. 하지만 먼저 어머니의 치료에 집중해야 해요. 실험약의 첫 투여가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병실에서 이영숙 씨는 딸과 김준호 사이의 긴장을 느꼈다. 비록 둘 다 숨기려 노력했지만 말이다. 오직 어머니만이 가진 지혜로 그녀는 그들의 행동에 작은 변화들을 관찰했다. 길어진 침묵들, 의미 깊은 시선들. 민지야, 우리 딸, 간호사가 새 치료를 위한 장비를 준비하는 동안 이영숙 씨가 불렀다. 잠깐 이리 와보렴. 박민지가 다가왔을 때 이영숙 씨는 놀라운 힘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용서는 약점이 아니라 해방이란다. 네 아버지도 실수를 했고 김준호 씨도 실수를 했지. 우리 모두 실수를 하지. 중요한 건 그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야. 어머니,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 간단하지 않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한을 품음으로써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해. 나를 봐. 나는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받고 있어. 어쩌면 다른 이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줄 때가 된 걸지도 모르지. 대화는 이진우 의사와 의료진의 도착으로 중단되었다.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실험적 치료의 시작이었다. 방 안의 긴장감은 의사가 절차와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이영숙님, 의사가 설명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시험 용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24시간 동안 지속적인 관찰해 있으실 겁니다. 김준호는 방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박민지가 신경질적으로 손을 비비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의 불안을 나타내는 신호라는 것을 그는 배웠다. 생각 없이 그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조용한 지지를 보냈다. 놀랍게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접촉에 약간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작은 제스처였지만 의미가 깊었다. 아마도 이영숙 씨가 언급했던 용서를 향한 첫 걸음일지도 모른다. 치료 시작 후 첫 몇 시간은 매우 중요했다. 간호사들이 끊임없이 방을 들락거리며 이영숙 씨의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변화를 기록했다. 박민지는 한순간도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김준호는 최고의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그의 영향력을 사용했다. 그날 오후 늦게 이영숙 씨가 쉬는 동안 박민지는 방 테이블 위에 있는 폴더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희귀질환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에 대한 상세한 프로젝트가 있었다. 실현 가능성 연구, 병원과의 파트너십 제안, 심지어 빈곤 지역에서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는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지난주에 이 일을 시작했어요. 김준호의 목소리가 문에서 들렸다. 준비가 되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글쎄요, 지금이 좋은 때인 것 같네요. 박민지는 프로젝트의 페이지들을 넘기며 세부 사항의 수준에 감명을 받았다. 이건 놀라워요. 당신이 상임이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말했고 그녀를 놀라게 했다. 이런 상황을 겪은 가족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는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든 속죄해야 해요. 병원 회의실에서 박민지는 김준호가 비전을 설명하는 동안 재단 프로젝트의 모든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있었다. 평소 의료 토론을 위해 예약된 이 공간은 이제 둘을 위한 즉석 사무실이 되어 이영숙 씨가 쉬는 동안 미래를 계획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세 개의 진료센터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준호가 서울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하나는 여기 중심부에, 다른 하나는 강동구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강남구에요. 각 센터에는 완전한 다학제 팀이 배치될 겁니다. 그럼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어떻게 찾을 건가요? 박민지가 항상 실용적인 면을 고려하며 물었다. 바로 그 부분에서 당신의 경험이 핵심이 될 겁니다. 이런 가족들의 현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고 계세요. 이 부분의 프로젝트를 당신이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이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김준호의 비서 이미영이 급하게 방에 들어왔다. 사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정태원 씨가 몇몇 주주들과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김준호가 눈살을 찌푸렸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진우 의사였고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김 사장님, 당신과 박민지 씨를 507호 병실로 즉시 모셔야겠습니다. 이영숙 님이 치료에 몇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민지는 의사의 말을 듣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병원 복도를 달려갔고 그들의 발소리는 기계음과 멀리서 들리는 대화 소리와 뒤섞였다. 병실에 도착하자 이영숙 씨의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숨을 약간 가쁘게 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미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이진우 의사가 간호팀이 약물을 투여하는 동안 설명했다. 실험적 치료의 용량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이영숙 씨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 딸아. 난 이보다 더 심한 일도 겪었어. 이건 그저 작은 장애물일 뿐이야. 김준호는 그 광경을 목이 메인 차에 지켜보았다. 이 두 여성의 강인함이 그를 점점 더 감동시켰다. 그의 전화기는 계속해서 이사회의 긴급 메시지로 진동했지만 그의 기업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것은 부차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민지야, 이영숙 씨가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확고했다. 너희가 재단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정말 아름다운 프로젝트구나. 어머니, 지금은 그런 걸 걱정하실 때가 지금이 바로 완벽한 때야. 이영숙 씨가 끼어들었다. 네, 아버지가 우리를 떠났을 때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봐, 때로는 폭풍을 지나야 무지개를 만날 수 있는 법이지. 김준호는 이영숙 씨의 말에 자신의 경험이 공명하는 것을 느꼈다. 냉혹한 사업계에서 숫자 너머를 보기 시작한 사람으로의 그 자신의 변화 또한 이를 증명하고 있었다. 이미영 씨, 그가 전화로 불렀다.
이사회에 2시간 후에 참석하겠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재단 프로젝트에 대한 완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주세요. 우리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과 기업의 책임에 대한 모든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민지에게 돌아서서 그가 계속했다. 같이 가시겠어요? 이사회의 기업의 성공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요? 가렴 따라. 이영숙 씨가 격려했다. 이진우 선생님이 내가 안정되었다고 하셨고 네가 꿈꿔왔던 그 미래를 만들기 시작해야 할 때야. 게다가 그녀가 모성에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김준호 씨가 현실감을 잃지 않도록 누군가가 필요할 것 같구나. 이어진 오후는 긴장감 넘쳤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김준호와 박민지는 회의적인 시선과 날카로운 질문들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숫자와 그래프를 넘어서는 확신이 있었다. 재단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동안 박민지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했고 차가운 통계를 인간의 얼굴로 실제 이야기로 바꾸어 놓았다. 이사회 회의실은 박민지와 김준호의 발표가 끝난 후 침묵에 빠졌다. 이사들의 엄숙한 얼굴에는 놀라움과 회의적인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이사회의 최고 연장자인 강태식이 처음으로 침묵을 깼다. 김 사장님, 그의 깊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30년간 이 회사에 있으면서 당신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옹호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태원 씨가 회사 자원의 사용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초기 자금은 제 개인 자금입니다. 김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재단은 별도의 단체가 될 것이지만 우리의 기업 평판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박민지는 방의 역학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각 이사들은 자신만의 계산과 고려사항에 몰두한 것 같았다. 그때 그녀가 다시 개입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그녀의 젊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가 모든 시선을 끌었다. 제가 그날 김 사장님의 지갑을 훔쳤을 때 저는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생존 기회를 훔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이 절망의 이야기를 희망의 이야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얼마나 많은 다른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방 안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김준호는 만족스럽게 몇몇 젊은 이사들이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발견했다.